안녕하세요. 김정욱입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저는 삼성 SDS에서 컨설팅 팀을 맡고 있고요. 제조업 쪽에서 20년 좀 넘게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특히 좀 생산 계획 쪽하고 그다음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컨설팅을 해오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 참석하신 회사들하고 봤더니 굉장히 면면이 훌륭하신 기업들에서 많이 오셨는데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조금 제 세션은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 제조업의 위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공감대를 좀 가져보고 싶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은 진짜 명실공히 선진국이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제조업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보다 그 비중이 줄어들긴 했는데 아직도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분의 1이 훨씬 넘고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의 서스테이너빌리티라는 거는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데 수출은 대부분 제조업에 의존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제조업의 기술력을 평가하는 모든 글로벌의 지표는 진짜 글로벌 탑 수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매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조업의 위기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가 힘들어진다. 그래서 뭐 내수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얘기들 많이 해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굉장히 잘 해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국의 제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변화는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포인트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션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한번 짚어보고 또 그것들에 대한 솔루션으로 저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공급망이라는 게 제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과거에 2020년도부터 한 3년 동안 코로나를 겪었고요, 글로벌하게.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지금 벌써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시작한 지가 만 2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저희가 느끼는 거는 이런 겁니다. 아, 이때 코로나 때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에 관련되는 모든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슈들은 다 겪어봤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시는 사항들인데 글로벌의 자동차 기업들이 와이어 하니스의 부품이 없어가지고 자동차를 출고하지 못했고 이제 더 이상의 첨단 기술이 아닌 것처럼 생각했던 자동차용 반도체 외부 동남아 국가로 이미 이전시켜놨던 것들이 부품 수급이 안 돼가지고 생산을 못하고 또 글로벌의 제일 큰 유통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보면 오프라인 상에서 월마트나 타겟 같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21년도, 20년도에 어떤 일들을 했냐면 자기네 매대에서 팔 수 있는 물건이 없을까봐 10개월 전에 글로벌의 선사들을 배들을 다 화물선을 입도선매해가지고 그것들로 물건들을 미리 비축을 해놓으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글로벌하게 상황이 어려운 일들이 생기니까 각 기업들은 나름 똑똑하게 발빠르게 움직이고자 해가지고 뭔가를 준비를 하세요. 근데 그런 것들 인해 가지고 실은 글로벌의 공급망의 변동성은 더 높아지는 그런 효과도 생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그 월마트나 이런 데서 엄청 물건을 많이 주문을 했어요. 아, 이거 우리 크리스마스 시즌 전에 아니면 땡스기빙 전에 물건을 가져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조업체들도 엄청 많이 물건을 만들고 근데 그것들이 미국 딱 도착하려고 했더니 선박에서 내리지 못하는 거죠, 짐들이. 그래서 그런 일들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봤더니 또 과잉으로 주문해가지고 물건이 남아서 그 이후에 또 제조업체들의 오더가 줄어드는 이런 현상들이 생긴 겁니다. 그런 측면을 보면 또 그다음에 러시아 전쟁 같은 거를 보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것 때 저희가 딱 느낀 거는 원자재에 관련되는 거, 곡물에 관련되는 거 이런 것들의 수출이 금지되거나 아니면 그로 인해서 가격이 급등하는 그런 현상들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문제들은 실은 공급망상의 수요하고 공급을 어떻게 우리 기업들이 잘 맞춰 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때 다 겪어본 줄 알았어요. 근데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부터는 아, 이것도 새로운 문제구나 이렇게 저희가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아, 이거 다시 예전에 저희가 40년 동안 1980년도부터 지금까지 글로벌에서 딱 질서로 잡혀 있었던 거는
분업 공급망입니다. 예를 들면 선진 국가들이 기술을 만들거나 상품을 기획하고 자본을 투여해가지고 뭔가를 기획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신흥 국가들이 다 생산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제조를 하면 그렇게 해서 값싸게 만들어진 그 제품들을 글로벌에서 다 컨슘하는 구조에 굉장히 분업화되어 있는 공급망을 가져갈 수 있었는데, 이것들의 원칙은 실은 자유무역주의에 의해서 기반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들이 그래도 이제 보호무역주의가 돌아오는구나 이렇게 요즘에 말씀하시는데, 그 배경을 조금만 더 한 단계만 더 보면 심플하게는 이런 겁니다. 과거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금융위기, 미국으로 따지면 금융위기, 코로나 뭐 이런 것들의 여파 속에서 선진국들이 뭘 느꼈냐면 자기네의 산업 구조가 취약하다는 것을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금융업, 서비스, 그다음에 정보 산업의 편중이 85% 이상의 산업이 편중돼 있었거든요. 제조업의 기반이 약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외부 위기가 올 때마다 이거 굉장히 취약한 게 드러나니까 우리 산업을 좀 재편해야 되겠구나, 이런 컨센서스가 유럽하고 미국에서는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유럽에서는 재작년부터 실은 네오 르네상스라는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조업의 재부활이다 이런 걸로 쓰고 있고, 실제적으로 그쪽에 있는 현재 있는 제조기업들은 굉장히 경영 환경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랬을 때 이게 어떤 여파를 한국의 제조업이나 동남아의 제조기업에 미치냐면, 결국은 그러면 우리 생산 기지를 옮겨야 돼? 왜냐하면 이런 여파로 인해 가지고 자꾸만 관세를 높이고 그러니까 기업들이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럼 우리 공장을 제조의 거점을 옮겨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앞서서는 디맨드하고 서플라이의 수요 공급 간의 밸런스를 어떻게 맞출 거냐 하는 문제였다고 하면, 이제는 조금 더 전략적이고 더 큰 레벨로 고민을 해야 되는 숙제를 저희들한테 던져주는 겁니다. 서플라이 네트워크에 관련된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이런 외부적인 환경 외에도 실은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해도 저희 제조기업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바로 맨 우측에 있는 건데, 실제적으로 시장의 수요의 패턴이 바뀌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새로운 기술들이 하루가 다르게 나오니까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서 기업들이 고민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더 늘어난 겁니다.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지는 거는 그냥 그것만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소비 패턴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지면서 실은 소비 패턴도 소유형에서 구독형으로 바뀌는 것도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도 이제 많은 사전 설문에서 의견을 주신 것처럼 AI 같은 기술들이 계속 발전할 때 그럼 우리 기업은 뭘 적용하고 어떤 상품을 어떻게 서비스를 만들어야 될지 이런 고민들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실은 제조업에서의 가장 글로벌하게 공통된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중국 기업들의 약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대 교수님이 이제 축적의 길이라는 데서 얘기하신 거기도 하고, 딱 내신자마자 이거 진짜 우리도 공감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중국이 이렇게 빠르게 쫓아왔을까? 라고 보면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시간 곱하기 공간. 결국 선진 국가들이 기술을 발전시켜 온 것들을 보면 트라이얼 에러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발전시켜 온 거잖아요. 그리고 그 노하우가 상당하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그걸 쫓아가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거를 양적으로 해결을 한 거예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더 많은 트라이얼을 통해 가지고 절대적인 양 측면에서 실은 시행했던 양을 보면 선진 국가들이 해왔던 양과 큰 차이가 없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렇게 해석함으로 인해서 중국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지금 글로벌의 탑 수준의 기술을 이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예들이 실은 조금 전에 사진에 보여드렸던 이제 고속 열차 같은 건데, 물론 일본의 신칸센이나 프랑스의 떼제베 같은 것보다 한 40년 늦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전체 글로벌에서의 85%의 고속철도망은 다 중국 안에 있고요. 실은 중국의 고속철도는 이미 글로벌 탑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 같은 예들은 뭐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에서도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전략 중에 하나가 이제 TIOG 전략이라는 건데, 그게 뛰어넘기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꼭 일부러 그걸 찾아내지 않더라도 인간의 본능상 경쟁을 위해서 찾아낼 수밖에 없었던 전략일지 몰라요. 옛날에 동남아 국가들은 유선 전화 같은 것들을 하지 않고 바로 모바일 폰으로 넘어갔었습니다. 그런 이유는 전화선을
광케이블이나 전화선을 지중해다 매설하는 인프라 비용이 너무 비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했던 거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이 선택한 것도 그런 겁니다. 자동차의 내연기관의 기술이라는 게 굉장히 노후화의 축적이 많이 필요한 건데 이런 것들을 가느니 차라리 우리는 새로운 기술로 남들보다 더 먼저 앞선 미래로 가자, 이런 전략을 취했던 겁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QR 코드로 모바일 페이를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확산을 시킨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조업체들한테 계속 더 가중되는 어려움은 실은 규제가 늘어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미 저희가 이제 패턴이 있죠. 이런 규제들이 뭔가 나오거나 환경과 안전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나오기 전에 그리고 법제화 되기 전에 굉장히 막 걱정들을 많이 하고 엄청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막상 그 규제가 딱 나오면 이거 생각보다 그렇게 겁낼 건 아니었네 이런 생각이 잠깐 들다가 또 잠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가시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야 이거 진짜 우리 늦은 거 아니야? 빨리 준비해야 됐다 이렇게 가는 패턴을 계속 갖고 계세요. 이제 왼쪽에 보시는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게 그런 거죠. 나오기 전에 엄청 저희 신문 모든 세션 어마어마했었습니다. 근데 딱 시행이 됐는데 생각보다 기업들에서 이거에 대한 우리 큰 문제 없는 것 같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회사부터 최고 경영자분들한테 이슈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게 심각하구나. 그리고 줄줄이 한 번 딱 시행되고 나니까 이제 그 규제가 점점 이런 발생하는 건들이 늘어나고 있고 현실로 가시화가 되니까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재작년보다 작년에 저희가 이거에 관련되는 컨설팅 요청은 엄청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근데 ESG 관련되는 것도 비슷한 패턴을 가져가고는 있어요. 그래서 ESG가 26년 공시부터 들어간다. 유럽에 수출되는 거는 언제부터 들어간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먼 미래처럼 느껴지면서도 막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하다가 막상 가까운 미래에 오니까 우리 기존에 있는 거 갖고 수작업해도 되겠네 이런 고민을 하시다가 트럼프가 딱 들어서니까 그럼 이런 규제들 되게 연기되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고 실제로도 지금 연기가 되고 있고 폐지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더 어려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연방국가잖아요. 주별로는 그 공시제도나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주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 주별로 수출을 해야 되는 기업에 있어서는 그걸 준수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더 복잡도가 높아진 거고, 그 다음에 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나타난 패턴의 하나가 기업들한테 더 안 좋은 게 있는데 이 모든 규제들을 돈하고 공급망의 규제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보안도 이제는 저희가 더 많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이제 AI가 이렇게 생성형 AI가 나오면서부터 실제적으로도 그 여파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안이라는 게 참 힘든 게 특히 디지털 보안이라는 부분은 적절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완벽한 보안이라는 것도 저희가 얘기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보안의 것들은 여기 왼쪽에 보시는 거는 이제 저희 회사가 매년 발표하고 하는 것들 중에 있지만 올해 2월 달에 한 최근에 보안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되는 포인트들을 좀 발표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희 사이트에 가시면 상세한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한두 가지만 좀 갖고 와봤습니다. 여기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왜냐면 제조업이 여기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기도 하니까. 근데 제조업에서 보안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대부분 저희가 사이버 보안 이런 걸 생각하면 IT 영역, 그러니까 MIS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하세요. 근데 OT 영역, 오퍼레이션즈의 영역에서는 솔직히 아직 조금 먼 거 아닌가? 걱정을 덜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는 이제 콜로니얼이라는 기업은 미국 동부 영역의 파이프라인의 거의 40%를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고, 실은 이 회사가 랜섬웨어에 감염이 되는 바람에 그때 일주일 동안 주유소의 기름이 약 3일 동안 전체적으로 중단되고 일주일 동안 여파가 좀 있었던 케이스라 굉장히 유명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은 실은 글로벌의 어느 기업들인지 제조 경쟁사들도 동일하게 겪는 어려움이라고 보면 한국의 기업들이 더 좀 홀로 이렇게 갖고 있는 스트레스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그 인구적인 측면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미 많이 느끼시고 계시지만 저희가 지난달에 경남권에서 했을 때는 이렇게 개별적으로 인터뷰를 해보면 그게 더 여파가 굉장히 심합니다. 실제적으로 기업에서 IT에 관련되는 거를 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레벨이 되는 개발자 내지는 기획자 또 AI를 아는 엔지니어를 지금 굉장히 구하기가 지방에서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어차피 수도권도 동일한 문제는 계속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 이슈는 실은 인구가 적정하게 일할 수 있는 인구의 생산 연령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보다 물론 대안은 있죠. 저희가 자동화라는 것이 있지만 근데 자동화의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 이런 것들이 쫓아가지 못하는데 저희 이슈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은 여기 오신 혁신이나 IT 관련되는 분들이 각 기업에 맞는 로드맵을 만드시는데 고려하셔야 되는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미 여러분들 거의 다 아시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뉴스에도 많이 나온 내용이고 관심을 가지고 리서치 같은 걸 좀 보시면 충분히 뭐 그 저보다도 오늘 말씀드린 것보다 더 깊은 인사이트를 가지실 수 있는데 그러면서 야 그러면 당장 내가 내 회사에서 내가 맡고 있는 데는 저것들이 어떤 영향을 끼칠 거냐 좀 거리가 먼 얘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들이 저희가 이제 제조업에서 컨설팅을 하거나 구축 프로젝트 해오면서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들었던 VOC하고는 굉장히 밀접하다는 것을 저희는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통적으로 갖고 계신 문제들이 있으시잖아요. 점점 제품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것들에 대한 예를 들자면 고객사로부터 RFQ를 받아가지고 규격을 검토해야 되는 시간도 점점 줄여야 되고 그때 품종은 늘어나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양산해서 팔리는 시기는 줄어드는데 수요의 변동성 높아지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금형이 좀 많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그 비싼 금형을 한 번에 많이 제작을 했다가 나중에 불용으로 만들 수도 없고 이런 전통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실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환경에서 불구하고 경쟁력을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면에서는 동일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거죠. 생산을 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들을 빨리 조치하기 위해선 이력부터 모든 패깅 정보 같은 것들도 찾아서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발전을 했느냐 하는 걸 좀 보면 속도가 여태까지는 굉장히 좀 느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향후에는 엄청나게 빨라질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SDS가 그냥 저희가 제조업에 굉장히 데디케이티드된 IT 회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난 40년 넘게 저희가 삼성의 안에 있는 제조사 그리고 삼성 바깥에 있는 많은 회사들하고 제조업 분야에서 일을 같이 해왔는데 미래의 방향성은 저희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진짜 가상하고 현실이 통합되고 융합돼서 저희가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통합된 체계를 가져야 되고요.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기업이 제품, 그러니까 저희가 타임 투 마켓이라고 하는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거나 아니면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 아니면 디맨드 서플라이에 대해서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는 그런 민첩성을 가지는 것은 변함없이 더 고도화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자동화의 한 레벨을 넘어서서 자율적인로 완전히 무인화될 수 있는 공장, 그 다음에 실은 사람의 개입이 최소화될 수 있는 프로세스의 정형적인 프로세스의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율 체계의 기업으로 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연결이라는 걸 보면 실은 데이터의 연결이라는 거는 모든 디지털라이제이션의 공통된 분모라고 보고 있죠. 근데 여쭤보면 이제 저희가 회사에 가서 여쭤보면 데이터에 대해서 갖고 계시는 어떤 프레퍼런스가 있으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데이터 기업이 제조기업에서 데이터의 연결이나 최적화나 뭘 해야 된다고 하면 ERP, SCM, PLM, CRM 이런 것들 엮어서 우리가 오퍼레이션 하는데 필요한 재무와 물동의 정보를 잘 이렇게 미칭시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무슨 소리냐 역시 데이터는 생산 라인에 들어가 있는 것들의 인풋, 아웃풋, 생산의 현황을 가시성을 볼 수 있는 이런 생산 오퍼레이터 단의 데이터를 먼저 빨리 잘 취합하고 모아놓고 분석할 수 있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실은 이 두 가지가 다 돼야 앞으로의 디지털라이즈드 팩토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 부분에서 체계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는 실은 굉장히 광범위한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어떤 네트워크 인프라나 수집 장치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저희가 모아야 되고 어떤 데이터를 모아야 되고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려면
어느 프로세스 에어리어에서 그걸 써야 되고 그것들이 단위의 사일로에서만 효과를 내지 않고 연결이 돼가지고 심리학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우리는 어떻게 연결해야 되겠어? 라는 거에 대한 전략과 방안을 만드시는 게 필요하겠죠. 또 하나의 그럼 다음 방향은 디지털 트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가상과 물리의 통합이라는 거. 근데 최근에 이제 가트너가 이 디지털 트윈을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술 재조명기 단계에 들어갔다고 작년에 코멘트를 했습니다. 이게 기술 재조명기에 들어갔다는 건 이게 신규 아이템으로 뜨다가 신규 기술로 뜨다가 이거 ROI 안 나오네 그러다가 이제 적용이 실사례가 나오고 ROI가 나오기 시작하는구나. 이거 이제부터 좀 파퓰러해지겠는데? 라고 선언하는 단계가 보통 이렇게 기술 재조명기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미 지금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뭐 다크 팩토리다 뭐 해가지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는 이제 여기 디지털 컨트롤 센터 회사마다 좀 다른 용어를 쓰시긴 하는데 이제 이런 실은 이미 이런 피지컬한 공간을 만드셔서 모니터링을 하고 시뮬레이션 하는 거를 지금 하고 계세요. 한국의 기업들도 굉장히 대기업 몇 군데가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벤치마킹하고 있는 몇 개의 독일 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고 근데 디지털 트윈이 왜 재조명기에 들어올 수 있는지를 좀 보시면 일단 첫 번째는 컴퓨팅 파워가 늘어난 게 있습니다. 좋아진 게. 그리고 AI 기술이 발전된 게 있고 또 네트워크나 이렇게 제반의 인프라가 굉장히 가격 경쟁력과 성능이 좋아진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SDS는 실은 통합적으로 많이 고민을 하고 기술들을 요소별로 준비를 좀 해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가상 통합이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디지털 트윈은 전제로 두셔야 되는 거는 자동화 영역이에요. 자동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디지털 트윈을 사용하실 때의 그 ROI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연결하고 디지털 트윈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기업의 경쟁력이 나오느냐? 이걸 갖고 어떤 방식으로 쓰게끔 만들어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그렇게 데이터를 엮으면 그걸 갖고 우리가 공급망에 대한 의사결정을 얼마나 빠르게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일단 수요 공급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속도가 좀 빨라지겠죠. 그런데 신규 제품을 시장에 내놓기 위해서 개발하고 양산할 때까지의 단계를 줄이는 거는 그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죠. 결국 우리 생산 라인에 우리 제조 공장에 있는 생산 라인을 어떻게 자동화하고 플렉서블하게 만들 수 있어야 되느냐가 고민되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이게 같이 다 연결이 되어야만 전체적으로 큰 시너지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디지털 트윈으로 통합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예를 들자면 저희가 이제 오늘 오후 세션에서도 말씀드릴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팩토리 아니면 요즘에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되는 다크 팩토리의 체계라는 거는 각 기업별로 적용하셔야 되는 방향이 다릅니다. 우리의 제품의 스타일은 솔직히 인라인으로 되어 있는 컨베이어 벨트를 더 효율하고 자동화하면 돼로 해결될 수도 있고 아니야 우리의 제품은 예를 들면 앞부분은 패브리케이션 방식으로 되고 뒤는 조립이니까 오히려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만드는 게 좋겠어. 아니면 요즘에는 예전에 우리가 했었던 그 셀 방식을 로봇을 써서 궁극적으로 자율화시킬 수 있대. 그걸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실은 제품의 개발 속도까지 그다음에 그게 공장 라인에서 실은 주문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대응해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체계까지 고민하시는 단계가 여기에 해당할 거고요. 결국 그렇게 하는 것들조차도 실은 상당 부분을 더 자동화하는 게 궁극적으로 가야 될 방향으로 생각하고 그것들의 키가 되는 거는 AI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 제일 화두는 AI 에이전트지 않습니까? 근데 AI 에이전트를 이미 굉장히 탑 경영진이나 굉장히 많은 분들은 이미 생각하시는 수준이 굉장히 높으세요. 근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프로젝트를 하면 구현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믿고 운영할 수 있는 레벨하고는 굉장히 갭이 큽니다. 근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갭이 줄어들어가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MCP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AI 에이전트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AI 에이전트 하면 AI 하나가 그 에이전트 하나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각 영역별로 특화된 에이전트들이 일을 하는 거를 묶어서 또 다른 에이전트가 일을 시키는 방식의 구조를 저희는 지금 접근해 나가고 있는데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들 중에 하나가 요즘에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이제 MCP 같은 게 그런 것들이고 확실히 이제
그런 것들을 연구하다 보면 저쪽이 그 실현되는 속도가 더 빨라질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런 방향성을 좀 말씀드렸는데 그럼 SDS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준비들을 해오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SDS는 제조업의 엔드투엔드에 관련되는 오퍼레이션에 대한 오퍼링을 지난 40년 동안 계속 해왔었습니다. 어저께가 저희 SDS의 이제 40주년 창립 기념일이기도 했는데 걸어온 발자취가 이런 거예요. ERP, SCM, PLM 그리고 아래 보시는 MES. 근데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냥 외부에 있는 솔루션을 도입하거나 저희 솔루션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솔직히 저희의 경쟁력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SDS가 실제적으로 갖고 있는 거는 그것들에 필요한 게 무엇이고 거기에 쓰여져야 되는 기술들이 무엇이고 향후에 어떤 기술들이 필요할지 선행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이 발표 이후의 세션에서 하나씩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ERP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예전에는 무조건 굉장히 고도화되고 디테일한 ERP를 구축하는 걸 저희 경쟁력으로 가져왔는데 이제는 그 노하우들이 더 많이 쌓여서 업종별로 굉장히 빠르게 디플로이 할 수 있고 업종별로 빠르게 그 문제들을 업종 특화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MES에 관련돼서도 저희가 굉장히 대단위의 공장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중견기업 소기업까지도 발빠르게 굉장히 어댑터블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리고 소프트웨어 디파인드의 체제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제 PLM 같은 경우가 한동안 솔직히 시장에서 이거 이제 조금 죽는 거 아니야라는 거 하다가 작년부터 굉장히 다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디지털 스레드라고 계속 탑픽을 10년 동안 갖고 왔던 것들이 이제 현실이 되기 시작하고 가시화되기 시작하니까 이런 것들의 효과에 대한 것들을 많은 기대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드릴 거고요. 이제 SRM에 대해서는 저희 SDS가 서플라이 체인의 큰 축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투자도 좀 해오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안에 대한 얘기도 좀 더 재밌는 얘기들을 오늘 좀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실은 어쩌면은 눈에 잘 안 보이고 여러분들의 관심사에서 조금 비껴나가 있는 것 같지만 지금 굉장히 핫하게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영역에 인프라 영역에 있는 네트워크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사전 하나가 있죠. 이미 많이 느끼시겠지만 지금 베트남 기업들도 들어오고 외부의 이제 오프쇼어의 개발자들을 많이 활용하시는 기업들이 좀 늘어나고 계세요. 근데 SDS는 이거를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10년 넘게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저희 내부적인 활용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는 일정 수준 굉장히 수준도 높아졌고 저희뿐만이 아니라 외부의 고객들에게도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신감이 저희가 좀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오늘 좀 후반부에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시는 분들께 사전 설문 좀 드렸는데 제일 관심사는 AI셨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바로 이어서 세션에서 드릴 건데 그러면 SDS는 이 AI 관련된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냐 하면 저희는 앞서서 말씀드린 그 모든 엔드투엔드 프로세스 영역에 에이전트 방식으로 AI를 적용해서 쓰실 수 있는 쪽으로 저희는 하나씩 준비를 좀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좀 진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이미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고 상용 서비스를 하고 있는 영역들인데 맨 왼쪽에 보시면 이제 패브릭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그 코어에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애플리케이션이든 솔루션이든 거기에 쉽게 플러그인 되거나 연결을 할 수 있는 백본의 AI 플랫폼이고요. 그것들을 지금 공통성 업무에 쓸 수 있는 브리티 계열의 브리티 에이전트 그 다음에 RPA에다가 AI를 던져서 여러분들 자동화를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브리티의 오토메이션도 소개를 좀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도 이제 오늘 사전 설문에서 주신 것처럼 AI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우리가 같이 하고 또 저희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한 컨설팅 프로그램을 좀 가볍게 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하이퍼 오토메이션 블루프린트라는 거는 빠른 시간 안에 AI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진단을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이노베이션 디스커버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의 페인 포인트를 같이 동반해서 고민해보자 하는 그런 컨설팅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오늘 전문가 상담 부스를 마련했으니까 이후에 시간이 되실 때 한번 방문해 주시면은 저희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 발표를 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